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대신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희수입니다. 세제 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국회 청원이 현재 14만 명의 동의를 받을 정도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한 한국 주식이 처음으로 시가총액 기준 900조 원을 돌파했지만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세제 개편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는 역행하는 정책이라면서 투자 하향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바이코리아가 석 달 천하로 끝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 세제 개편안이 부자 감세를 위한 방안이 많이 담겼다는 비판도 여전한데요. 잠시 후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과 쟁점 그리고 개편 방안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요즘 미국 테크 기업에서 가장 관심받고 있는 기업 중 하나가 AI 시대 군산 복합체라고 불리는 팔란티어인데요. 이 회사의 창업을 주도한 인물이자 실리콘밸리의 사상가로 불리는 피터 틸의 삶과 투자 철학을 담은 책 피터 틸 제로 투 원 신화를 만든 파괴적 사고법과 무적의 투자 원칙, 잠시 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관세를 면제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네요. 네, 이제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 관세를 최고 100%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조건을 단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내 공장을 지을 경우에는 관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이 발언을 한 거죠. 이제 다음 날 이제 하워드 로트닉 미 상무장관이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자세히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세 면제 가능성을 언급한 건데 러트닉 장관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발언은 당신이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 동안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 하지만 미국에 공장을 짓지 않는다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것이었다라는 설명이었거든요. 대통령 임기 중에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걸 상무부에 신고한 뒤에 그 건설 과정을 이제 감독받을 경우에는 짓는 동안에는 관세 없이 반도체를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는 게 확인이 되면 반도체 관세를 보류하겠다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류한다는 건 무관세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러트닉 장관의 언급대로라면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다 미국에 반도체 공장 짓고 있어요. 네. 삼성전자는 그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각각 지금 공장을 짓고 있고 그러면 이 공식대로라면은 100% 예고된 반도체 관세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면제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게 그대로 적용이 되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미국으로 수출되는 반도체 무관세 적용을 받게 된다면 참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한데 이 반도체 공급망이 워낙에 복잡해서 이걸 단순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점이 이제 이걸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기도 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테일러시에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이 이제 위탁 생산 우리가 파운드리라고 하는데 파운드리 전용 팹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쓴 D램이나 낸드 플래시 같은 이런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국내 평택이라든지 혹은 중국 공장에서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하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러트닉 장관 설명대로라면 지금 어쨌든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으니까 무관세 적용을 받으면 국내와 중국에서 생산하는 이 메모리 반도체도 미국으로 수출할 때는 무관세 적용을 받아야 되죠. 공장 짓고 있잖아요, 미국에. 그렇죠? 그럼 그렇게 우리가 주장하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이제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외를 둘 수도 있는 거죠. 또 하나 따져봐야 될 게 다른 나라를 거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반도체는 그런 경우도 있죠. 어떻게 돼야 될 거냐. 반도체라는 게 이제 공정이 나눠져 있는데 크게 보면 전공정과 후공정이 있거든요. 후공정은 쉽게 말해서 이제 만든 제품을 최종 포장하는 단계.
패키징이라고 이걸 얘기를 하는데 이거 네. 같은 경우는 동남아 쪽에 패키징 공정들을 많이 두고 있어요. 그래서 전공정으로 마무리된 제품을 동남아로 가져가서 패키징, 후공정을 맞춰서 최종 제품으로 만들어서 이제 각각 필요한 데 수출을 하는 이런 구조도 있거든요. 네. 그럼 이 경우에는 무관세가 적용되냐? 이것도 이제 명확하진 않은 거죠. 여기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린 가공 제품, 반도체가 들어가는 각종 제품들, 보통은 이제 IT 제품들이겠죠. 휴대폰, 뭐 가전 이런 것들이 되겠는데, 그럼 이 제품들도 무관세 적용이 가능하냐? 여러 가지 이제 의문이 들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의문점은 지금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 말고요, 추가로 또 투자를 해야 무관세가 가능할까? 이 얘기는 이제 추가 대미 투자를 해야 관세를 면제해 준다는 예외 조항을 트럼프 행정부가 더 따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관세를 피할 수 있다라고 언급이 된 건 반가운 일이긴 한데, 이렇게 복잡한 공급망과 수출 경로를 감안을 하면 또 대미 투자를 현재 압박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체적인 성향들을 보면 이 말도, 러트닉 장관의 설명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세부 협상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네. 듣고는 반가운 일이었었는데 네. 설명을 듣다 보니까 점점 상대 측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기업들 입장에선 가장 불확실성이 가장 큰 리스크거든요. 네. 확실하게 관세를 부과할 것 같다. 그럼 이제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대응을 하면 되는데. 대응을 하는 거죠. 예. 여기에 공정률 같은 걸 조정한다라든지 투자 금액을 확정한다라든지 이래야 이제 내년 내후년 사업 계획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후속 협상에서 이렇게 많은 범위의 이 변동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기업은 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불확실성이에요. 지금 애매함이 상당히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측근이 임명됐어요. 네. 연방준비제도 내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고요. 그렇죠. 우리가 연준의 이 지각 변동, 우리나라 중앙은행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신경 쓰냐. 미국의 중앙은행의 정책 결정, 통화 정책에 따라서 세계 증시부터 자산 시장이 뭐 출렁이기 때문인데, 지난달 임기 중에 중도 사퇴한 이사가 있어요. 아드리아나 쿠글러라는 이사인데, 이 이사의 후임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스티븐 미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을 새 이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이 미란 인사는 쿠글러 이사의 자녀 임기 내년 1월 말까지인데요. 그때까지 임시로 이사직을 맡게 됩니다. 6개월도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새로 임명을 하면서 임기를 연장시킬 수도 있지만 일단은 쿠글러 이사의 후임으로 왔기 때문에 네. 자녀 임기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 미란이 되게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현재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관세 전쟁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인물입니다. 부추긴 인물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그러니까 미국의 무역 적자를 고율 관세 정책으로 돌파해야 된다. 네. 이걸 이제 미란 보고서라고 하는데, 이 미란 보고서를 작성한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1기 시절에는 재무부의 자문관을 지냈고 2기에서는 경제자문위원장을 맡아서 아주 트럼프 대통령의 지근거리에서 어떻게 보면 경제 과외교사처럼 활동하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예. 이 미란 이사가 연준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었어요. 작년 3월에는 연준의 정책 오류를 비판하는 연준 개혁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한 그런 인물입니다. 아니 임기도 짧은데 뭐 할 수 있겠어. 흔히 이런 생각할 텐데 네. 이거 좀 예사롭지 않게 다가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연준의 금리 정책이 되게 중요한 변곡점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란 이사의 등장이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시장에 알려졌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에게 금리를 계속 내리라고 줄기차게 압박을 그렇죠. 해왔고, 뭐 아주 유치하지만 원색적인 비난까지 써가면서 갈등을 빚어왔거든요. 네. 이 사퇴한 쿠글러 이사가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매파적 성향의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파월 의장 편에 선 인물이었죠. 그런 쿠글러 이사가 이제 갑작스럽게 중도 사임을 한 겁니다. 이 후임 미란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예상하시겠지만 금리 인상이 아니라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쪽의 성향의 인물로 현재 알려져 있고요. 그러면 지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연준은 금리를 동결하는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당시에 2명의 반대표, 이탈표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란 위원장까지 합류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금리 결정 회의에서는 최소한 3명의 이사가 금리 인하 쪽에 배팅, 그러니까 표결을 할 것이다라는 거죠. 충분히 예측되는 상황이네요. 네. 예. 이런 가운데 최근에 이제 고용 보고서가 매우 안 좋게 부진한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터라서 시장에서는 연준 내에 금리 결정을 두고 매파 진영과 비둘기파 진영 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이다. 그리고 금리 인하 진영에 강력한 힘을 가진 이사가 합류를 하면서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 높아졌다. 이렇게 점치고 있습니다. 예. 자, 국내 증시 소식 좀 볼게요. 공매도 잔고가 크게 늘어난 걸로 나타났네요. 네, 한국거래소 통계에 따르면요, 공매도 순 보유 잔고 금액이 지난 5일 기준으로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올해 들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이고요. 공매도 대기 자금으로 보는 대차 거래 잔고는 10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이제 공매도라는 건 주식을 빌려서 먼저 팔아버리고 나중에 주가가 떨어지면 싼 값에 다시 주식을 사서 갚는 투자 기법이죠. 그래서 주가 하락에 배팅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공매도 잔고가 높다는 건 주가의 추가 하락을 점치는 투자자가 시장 내에 아주 많다라는 뜻이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6월과 7월 국내 증시가 그동안의 부진을 빠르게 만회하고 아주 빠르게 상승세를 보였죠. 그렇죠. 고점 높이면서 3,300선의 코스피가 육박하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 최근에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박스권 장세에 갇혀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보면 미국 관세가 본격화됐죠. 그다음에 최근에 발표된 세제 개편에 대한 실망감이 굉장히 빠르게 퍼지면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된 상황. 여기다 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래서 증시의 조정을 예상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고 이에 따른 결과로 이렇게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분석입니다. 네. 증권가에서는 시가총액 대비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이렇게 공매도 경계감이 결국에는 증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이렇게 경계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오늘은 성기영 아나운서 대신해서 김희수 아나운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등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에서는 어제 7일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고 하는데요. 여전히 부족한 국세 수입을 위한 감세 정책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부자 감세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과 정부가 추진하는 증시 활성화 정책에 역행한다는 주장이 엇갈렸다고 합니다. 이번 일요일에 열리게 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세제 개편안에 대한 내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세제 개편안에 대한 쟁점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시장의 반응은 그리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반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투자은행들도 투자 하향 분석을 내놓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요새 하도 놀랄 일들이 많아서 말이죠. 트럼프 발로 깜짝 쇼를 하더니 뭐 갑자기 우리 정부도 또 깜짝 놀라게 그러게요. 네, 많은 위안을 줬으면 좋을 텐데 말이죠. 네, 좋았을 텐데. 놀라는 것들 많아서 사실은 이제 정부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 전체 세제 개편안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는 뭐 신산업에 대한 투자 그리고 세액공제, R&D에 대한 세액공제 뭐 이런 거 다양하게 들어있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금융과 관련된 세제 개편안이 이제 하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증권 거래세를 현재 지금 0.15%, 0.2%로 높이고 주식 양도세를 20%와 25%로 적용하는 대주주 기준을 50억에서 이제 10억으로 낮추고 그다음에 이제 고배당 기업의 경우는 배당에 대해서 최대 35%까지 배당세액을 물리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글로벌 투자 회사들의 경우는 도대체 왜 이렇게
증시 5천 간다며 근데 역행하는 거를 내놓는 거야. 네. 개인 투자자들은 뭐 하는 거야 지금 왜 이렇게 갑자기 세금을 내라는 거야 이런 이제 반발들이 막 터져 나온 거죠. 예. 지금 이제 음성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네. 제가 살짝 웃었었거든요. 그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교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액션을 되게 크게 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도 충격이 좀 있으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사실은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 전형적인 편협한 원래대로 개편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드럽게 말씀하시지만 되게 요즘 말로 뼈 때리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사실은 뭐 그렇게 얘기 좀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코스피 5천을 가자. 그리고 민주당에서 코스피 5천을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게 가장 중요한 목표잖아요.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려면 제도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하는지 세제는 그것과 어떻게 맞물려서 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 그게 이제 숲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 개편안은 그걸 본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세수가 부족해. 윤석열 정부가 너무 부자 감세를 했어. 다시 돌려야 돼. 이 관점에서 바라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코스피 5천을 가려면 지금 거래세를 높이는 게 맞는 거야? 아니면 고배당하는 기업에 대해서 뭐 배당세를 14, 20, 35로 가는 게 맞는 거야? 뭐 그것도 아니라면 그러면 대주증여세를 추가로 매겨야 되는 거야?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명밀한 분석과 그것들이 연계된 체계 속에서 세제라고 하는 부분이 나왔어야죠. 네. 그게 지금 전혀 보이질 않는다는 거잖아요. 문제는. 네. 그래서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했던 0.2% 그대로 거래세 그리고 10억으로 낮추는 거 심지어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는 대주주 기준을 3억으로 낮추려고 했었잖아요. 21년까지 3억으로 가겠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예. 근데 그 정도까지 안 간 건 다행이긴 한데 어쨌거나 뭐 10억으로 그냥 낮춘다든지 고배당 기업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어떤 인센티브를 추가로 줘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의 고민들이 지금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천선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면은 거기에 맞게끔 계획도 내놓고 그럼요. 예, 좀 뭔가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그것과 관련한 정책도 내놓고 가야 할 거라고 충분히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뒤통수를 좀 친 게 느닷없이 그냥 옛날에 했던 거 그냥 가져온 거예요. 뒤통수를 친 거예요. 투자자들의. 네. 투자자들 지금 5천 간다. 야 이제 3천 넘었고 3,200 넘었고 이제 갈 거야라고 예.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외부 환경이 안 좋거든요. 지금 예. 자꾸 트럼프가 뭐 반도체도 100% 관세 부과하겠다. 우리 상호관세 15% 하겠다. 뭐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어서 외부 상황은 별로 좋지 않은 데다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화가 좀 나는 거죠. 사실은. 자,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긴급 좌담회를 열었잖아요. 네. 당장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런데 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면 연말에 대주주들이 세금을 피하려고 매물을 쏟아낼 것이라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네. 또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과 주가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다. 이런 반론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보시기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가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다고 보세요? 사실상은 그 후자가 맞습니다. 크게 영향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 지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의 코스피 월별 수익률을 좀 분석을 해보면 10년 평균 12월이 약 1.15%예요. 수익률이. 11월이 가장 높은데 2.36%. 네. 그리고 4월이 2.26%. 우리 주식시장의 전형적인 수익률 분포입니다. 다시 말해서 12월에 많은 정책들이 발표가 됐는데 큰 영향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문재인 정부 때 2017년입니다. 종목당 10억 원이던 대주주 양도세 요건을 21년부터 3억 원으로 강화하겠다. 그랬는데 17년만 주가가 그렇게 안 빠졌어요. 예. 근데 2023년에 윤석열 정부가 대주주 요건을 10억에서 50억 원으로 하겠다. 그래서 주가가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팔면 대주주가 안 되려고 주식을 팔면 그거 떨어졌으니까 저점 매수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사서 주식이 오래 올라간다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이게 뭐냐면 전형적인 잘못된 관점에서 분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왜냐하면 생각을 네.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고 싶어 하는 거는 소액 주주들의 이익을 관철하는 지배구조의 개편, 소액 주주들의 의견이 들릴 수 있는 구조의 개편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그런데 연말에 대주주 그것도 뭐 10억이야. 10억인데 그거를 팔아요. 대주주가 안 되려고. 근데 그 사람들은 최소한 주총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팔아버리면 주주권 행사를 못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라지면 소고수 주주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상법상 지배구조 개편을 하면서 이사의 회사 충실 의무와 주주 충실 의무 두 개를 넣었단 말이죠. 예. 그거 엄청난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러면 이사들만이 하는 게 아니라 주주총회에서 소수주들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단기 투자로 가거나 소수주주가 의견을 낼 수 있는 통로가 사라져버리는 구조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이 세제 때문에 그러니 당연히 나무만 보고 숲은 못 보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밖에 없죠. 그 0337 끝번호 쓰시는 분이 네. 12월에 대주주가 보유 주식을 팔았다가 1월에 다시 산다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정보가 뭔지 모르죠. 네. 왜냐하면 팔면 주가가 떨어지고 떨어진 주가를 다시 1월에 사서 또 돈을 버는 거예요. 네. 그 사람한테 뭐 나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구조적 문제죠. 우리는 뭘 해요? 주식을 장기 투자를 해라. 네. 장기 투자를 하면 우리 부동산 장기 보유하면 혜택 주잖아요. 팔 때도. 네. 그런 것처럼 주식도 장기 보유를 하면 그 주식의 안정성이 높아져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투자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주총에서 누군가는 얘기를 소수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달라.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대주주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는 50억, 앞으로 10억 그리고 우리 코스피에서는 1%, 코스닥에서는 2%, 코넥스의 4%를 대주주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정말 그 사람들이 대주주로서 역할을 하려면 주총에서 의사를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다 주식을 팔아버리고 1월에 사면 12월에까지 갖고 있어야 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등록이 되고 주주총회에서 의사결정을 안에 참여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안 하는 거죠. 그 권한을 갖다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버리는 거죠. 예. 그 말씀이셨군요. 네, 그 얘기입니다. 그 지금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이 14만을 넘었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면은 이 14만 명들이 다 양도소득세를 50억에서 10억 뭐 이런데 이해관계가 아주 많은 분들인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우리나라 이 사람들의 되게 재밌는 이 뭐라 그럴까요? 속성,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과거에 우리가 종부세를 매긴다고 했을 때요. 강남뿐만 아니고 온 국민들이 다 반대를 했잖아요. 네. 그게 뭘까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장기 투자도 어렵게 하고 이게 주가가 변동이 심해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이 소액주주들이 싫어하기는 해요. 그건 맞는데 그러면 강남 집값이 20억 30억 간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될 건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화가 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도 앞으로 미래에 강남에 있는 주택을 살 수 있는데 왜 종부세를 나보고 내라 그러는 거야? 이런 미래에 대한 걱정인 거예요. 현재는 아니잖아요. 현재는 아니고요. 현재는 아니지만 미래에 나도 충분히 저렇게 될 수 있는데 미래에 나도 충분히 대주주가 될 수 있는데 왜 나보고 양도세를 내라 그래? 갖고 있는 것만으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이에요. 그러면 가족을 합산해서 양도세를 매기잖아요. 10억이다. 그러면 합산은 10억이 넘었어요. 근데 내가 생활비락에서 일부를 팔았어. 그 20%를 세금을 내야 돼. 이거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이 일단 현실적인 측면이 하나 있고 장기적인 측면을 봤을 때 내가 열심히 일해서 주식을 많이 갖고 대주주가 되는데 그거를 10억으로 해놓으면 집도 한 채 10억인데 우리 10억 가질 수 있잖아. 근데 세금을 내라 그래? 이게 이제 불쾌한 거죠. 사실은 저는 우리 소액 투자자들은 그렇게 본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미래에는 내가 부자가 될 수 있긴 하지만 현재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세금은 현재 지금 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지금 논란과 관련해서 이건 부자 감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완화가 필요하다, 강화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이야기가 나오는 걸 테고요. 그렇죠. 충분히 그건 이해가 되는 네. 얘기예요. 당연히 아니 그러니까 내가 10억을 갖고 있어서 주식을 운용을 해서 그러니까 1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익을 몇 억을 내는 게 쉽겠습니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갖고 이익을 내는 게 쉽겠습니까? 10억 갖고 있는 게 쉽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부자 감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최소한 모든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네. 그러면 그게 뭐 10억이든 20억이든 30억이든 40억이든 상관이 없이 주식을 통해서 이익을 봤으면 세금을 내라. 또는 채권을 통해서 이익을 봤으면 세금을 내라.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금투세라고 금융투자소득세라고 하는 거를 도입하려고 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서 면세점 그러니까 뭐 5천만 원 이하는 세금 안 매길게. 이렇게 한 거고 3억 원이 초과하면 그 3억 원 5천만 원부터 3억 원까지 이익을 봤으면 거기에 대해 20% 세금을 내고 3억을 초과하면 25%를 내세요. 이게 이제 금투세였는데 그때 반대가 워낙 심해서 폐지가 됐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체계를 우리 대부분의 국가들은 선진국은 거래세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도세라는 것도 없어요. 양도세는 캐피탈 게인이라 그래서 캐피탈 게인에 따른 세금이죠. 그러니까 금융투자 소득세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주주 이런 얘기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일반화되고 보편적인 형태의 세금으로 바꿔야 한다. 우리가 금융선진국이 되려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서 금투세 여기에 대해서 네. 이제 경기를 일으키는 경우들도 있으신 있죠. 것 같은데 있죠. 왜 이렇게 금기시되고 있는 걸까요? 그게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는 하시는데 네. 야, 나 1,000만 원 해갖고 500만 원 벌었는데도 세금을 내야 돼? 아니면 뭐 이거는 워낙 주식이 이제 등락이 심하고 조금 잘만 하면 뭐 한 1억까지도 벌 수 있는데 5천만 원 이하는 세금을 안 매기지만 5천만 이상 가면 20%를 내야 되잖아요. 요거는 지금까지 안 냈던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사실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 부분은 면세점을 좀 높이고 한 예. 뭐 1억 정도까지 세금을 안 매기는 방안도 있겠다. 그렇지만 금투세는 매겨야 된다라는 게 하나 있고 다른 거 중에 하나는 금투세에 그냥 많이 반대했던 거는 기관에 비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다라는 구조 때문에 사실은 엄청나게 반대를 했던 겁니다. 그 이유는 뭐죠?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는 돈 아무리 벌어도 법인세를 내면 되고 네. 개인들은 금투세를 내요. 네, 이게 네.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개인들만 세금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그 불만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는 손실 이연 문제가 있었습니다. 손실을 보통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나라는 뭐 영국 같은 데는 평생 이연을 해 손실이 나면 이연해 주기도 하고 미국 같은 경우는 10년 근데 우리는 5년으로 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도 좀 늘려라. 내가 손실을 주식 투자를 해서 손실을 봤으면 5년 동안은 그냥 뭐 10년 정도는 뭐 회복될 때까지는 손실을 내 소득에서 빼주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되게 반대를 많이 했죠. 예. 그럼 만약에 정부안이 관철이 된다고 한다면 이게 세수 확보에는 어느 정도나 그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평균적으로 우리가 이제 증권 거래세는 평균으로 하면 한 7조쯤 됩니다. 네. 그리고 0.15%로 낮춰서 다시 0.2%로 0.2% 올라가면 한 2조 3천억 정도고요. 증여세는 작습니다. 2천억 정도. 이게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세제가 증권에 그러니까 주식에 관련된 세제가 거래세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거래세가 한 7조 정도 나오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세수로 확보를 했던 것이고 증여세는 금투세는 거의 없었던 셈인 거죠. 근데 그거를 약 2천억 정도를 더 확보를 한 구조라서 그래서 저는 그것보다는 전체가 다 세금을 내는 구조로 만들어서 한 7조에 8조에서 10조 정도를 만들면 여러 가지로 서로 다 이익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일각에서는 대주주 양도소득세보다 더 짚어봐야 할 게 이것이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좀 한번 짚어봐 주시겠어요? 과거에는 이제 배당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종합소득이 합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고 세율이 45%까지 가는 건데 이번에는 이제 그 특징이 이제 고배당 상장법인입니다.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에 대해서는 14에서 14, 20, 35%로 세금을 매기겠다. 예.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대신 이거는 종합소득에서는 분리해서 과세를 하겠다. 요거니까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서 종합소득세를 많이 내도 배당소득은 따로 하니까 실제로는 세금을 적게 내는 셈이 되는 거죠. 네. 이게 오히려 이제 부자들한테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분리과세가 되면. 근데 문제는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적용 조건이.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현금 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아야 되고 네. 배당 성향이 40% 또는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이 5% 이상 증가한 상장법인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게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삼성전자도 여기 포함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예, 이제 그런 이슈들 때문에 아니 이게 그 고배당 기업에만 이게 사실은 이게 우리가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배당을 많이 주거나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거나 이런 기업들한테 이제 혜택을 주는 구조로 이게 만들어져 있었던 것인데 네. 지금 이제 안 되는 데를 제가 찾아봤더니 지금 되는 데가 주로 SK텔레콤 통신사들이죠. 통신사 그다음에 금융지주사 여기는 이제 포함이 되는데 예. 삼성전자 약간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현대차 여기는 안 됩니다. 다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종목들이잖아요. 우리 국민주라고 하는 것들은 다 네네. 안 됩니다. 예. 이제 삼성전자가 배당 성향 28.5% 뭐 이 정도 수준이고 예. 그만큼 우리 대기업들이 배당을 안 했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러면은 기업들이 이번에 좀 배당을 대폭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배당을 늘리면 투자자들이 혜택을 받으니까 투자를 더 많이 할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유인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배당을 더 많이 하거나 네. 혹은 뭐 배당을 혹시 못하면 여기서 혜택을 못 받는다면 뭐 어차피 밸류업을 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주어지니까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거나 뭐 이런 방안을 쓰겠죠. 그런데 말씀해 주신 그런 국민주들이라는 것들 있잖아요. 쭉 나열해 주셨던 그 부분들이 다 빠져나간다고 하면 국민 입장에서는 뭐에 투자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화가 나죠. 아니 투자자들 입장에서 화가 나요. 제일 많이 투자하는 데들은 전혀 안 돼. 그러니까 기준이 잘못됐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조금 뭐 정부 입장은 이해가 돼요. 예. 배당을 가능하면 많이 해서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배당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꼭 뭐 부동산이 아니라도 배당만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 만들겠습니다 하는 게 말이 되고 의미가 있어요. 예.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이 회사들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회사들한테 인센티브를 좀 더 줘서 배당 확 늘릴 수 배당 상향을 높이든지 아니면 기준을 좀 낮춰서 이 회사들도 포함되도록 해서 국민들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예. 지난 7월 11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간담회에서 국민이 주식 투자로 중간 배당을 받고 생활비를 벌 수 있도록 증권 시장을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믿음도 사람들이 상당히 가졌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증시의 그렇죠. 예, 성장으로 나타난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결국 이도저도 아닌 세제 개편안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 그렇죠. 이렇게 됐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어려운 이슈인데 우리 이제 민주당을 보면 늘 그 프레임이 있어요. 부자가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네. 하는 이 프레임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어서 지금 대부분의 경우가 뭐 하면 부자 감세 아니야? 이런 논란들이 당내에서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관점을 그렇게 볼 게 아니고 실제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 그럼 증시 5천을 갈래 우리 코스피 5천을 갈려면 전체 제도의 정합성이 우리 상법 개정안도 통과를 시켰고 강화된 상법 개정안도 지금 통과를 시켰잖아요. 아직 이제 저기는 안 했지 국무회의 통과를 안 했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이미 제도는 만들어 놨으니 세제 쪽은 어떻게 가는 게 더 합리적인 거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네. 이념적 말고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좀 해주면 좋겠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코스피 5천을 위한 카드가 여러 가지 있다고 합니다. 네. 여당에서 이제 추가 상법 개정안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럼 이런 것들이 세제 개편안 내용을 상쇄시키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죠. 양쪽이 틀이니까요. 근데 예. 이제 사실은 세제 개편안은 사람들한테 조금 더 실질적으로 바로바로 와닿는 것들이고 지금 말씀드린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의무화 같은 것들은 조금 멀어요. 예. 이거는 이제 자사주를 매입해 소각하는 거는 주가를 부양하는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상법 개정안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큰 효과가 날 거예요. 그 시장의 신뢰도 얻을 거고. 근데 세법은 당장 금년 말에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더 체계적으로 좀 해야 예. 여기서 어떤 구조 개편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효과들을 길게 가져가거나 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가에 반영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오히려 이 세제 개편안이라고 하는 부분에 조금 더 체계적인 노력을 좀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부동산에서 증시로 이제 자금이 이동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동하게끔 그리고 또 기대도 좀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찬물이 조금씩 끼얹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당 내에서도 의견 수렴하는데 좀 고심이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고위 당정 협의를 거쳐서 대통령실에 전달될 거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대통령님의 의중이 가장 많이 반영될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어떤 결과를 좀 예측해 보십니까? 저는 아마도 50억, 10억 내리는 부분 어쩌면 이제 세제는 지금 당장 우리 세수가 워낙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당장은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몇 가지 거래세 같은 경우는 그냥 갈 것 같고요. 0.2 정도로. 그리고 저거는 대주주 기준은 50억으로 유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배당 분류과세의 경우도 약간 좀 기준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가 이제 응급수술 이라고 보고 아마 예. 대통령이 그런 주문하지 않을까 싶어요. 전체적으로 정합성 있는 제도로 한번 세제를 고민해 보세요라고 숙제를 내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자, 일본의 증시 그 밸류업 기간이 거의 한 10년 걸렸다고 하고요. 맞습니다. 우리 증시도 5천까지 가는 길이 쉽진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모 정치인들 또 차명 투자 의혹 문제도 그렇고요. 여전히 바뀌어야 할 기업들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들도 산재해 있는데 가장 시급하게 바뀌어야 할 것들 무엇인지 끝으로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많은 일을 했어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이사의 조직중실 의무도 지금 추가가 됐고 감사위원 분리선출도 됐고 3% 특수관계 포함해서 3% 룰까지 적용이 됐고 이게 됐는데 몇 가지 더 해야 되는 거는 사실은 독립이사제가 도입이 일본이 2014년에 독립이사제라는 걸 도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는 CEO나 대주주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해라. 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2015년에는 우리가 이제 그 수탁자 책임을 맡은 그 기관들이잖아요.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거. 여기서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 당신 수탁자들을 위해서 당신 최선을 다해라라고 하는 코드를 이제 강하게 밀어붙여요. 증시에서. 거래소에서. 그게 되고 나서 지금 이제 독립이사제를 도입하는 회사들이 95%가 9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사회 지배구조를 바꿔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이사들에게 뭐를 요구를 하냐면 네 가지를 요구를 해요. 첫째는 당신네 회사의 코드 오브 컨덕트. 우리는 가치가 무엇이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정리를 해라. 1번. 두 번째는 경영자들이 단기 이익을 추구하니까 장기 전략을 만들어라.
세 번째는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라. 네 번째 마지막 후계 구도를 만들어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일본이 이제 쭉 10년 동안 정리가 되어 왔던 내용들이고요.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그런 노력들이 조금 더 우리 독립이사제라는 부분을 조금 더 강하게 도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수초십 코드를 어떻게 하면 더 강하게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세제 같은 것들 있잖아요. 장기 투자가 가능할 수 있도록 금투세를 하면 장기 보유의 경우는 사실은 세금을 좀 감면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세금 낼 수 있는 구조 좀 더 깔끔하고 편안한 구조로 만드는 게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책에서 경제 보는 눈을 키우고 투자의 길을 찾는 경제 읽기 시간인데요. 팔런티어 창업자이자 실리콘밸리의 사상가로 불리는 피터 틸의 삶과 투자 철학을 담은 책 피터 틸 제로 투 원 신화를 만든 파괴적 사고법과 무적의 투자 원칙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제목이 되게 길어요. 네,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 책은 피터 틸이라는 인물, 사실 요즘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보수주의적이고 개인의 가치를 중시 여기는 자유주의적 입장에서 원래 이제 실리콘밸리가 미국의 서부 지역이기 때문에 좀 진보적인 성격인데 네. 최근에 이제는 그 일부 테크 창업자들은 개인의 가치 그리고 보수적 가치를 중시하는 하는 그룹이 있는데 그걸 대표하는 리더가 바로 이제 피터 틸이고요. 그다음에 정치적으로도 트럼프 지지했던 인물이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유명한 거는 그 가장 큰 거는 그런 그 실리콘밸리 어떤 정치적인 입장의 차이가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가 이 사람이 창업하고 투자한 리스트를 보면 영향력을 알 수가 있어요. 뭐 98년도에 페이팔 만들었죠. 이게 이제 이메일 기반의 세계 최대 핀테크 업체니까 이걸 2003년도에 이제 그 매각을 이베이에 합니다. 세계 최대 경매회사죠. 그때 팔란티어를 만들었는데 오늘날 팔란티어를 두고 AI 시대의 군산 복합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서 지금 가장 뭐 핫한 회사고 또 이 사람이 투자가로서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 딱 메타죠, 메타 페이스북 최초의 외부 투자자죠. 처음에 엔젤 투자자로 개인했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도 같이 페이팔 멤버였으니까. 그 현재 이제 우주 기업이죠. 네. 에어비앤비, 링크드인, 소프티파이, 오픈 AI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가로 참여했던 사람들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사람이 만들어낸 방식이 그냥 자기 기업을 하나만 운영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창업하고 투자를 하는 연쇄 창업 모델을 만들어낸 겁니다. 실리콘밸리에. 쉼없이 일하는 사람인가 계속 봐요. 해나가는 걸 만들어낸 사람이죠. 그래서 이게 그 대표적으로 이 페이팔 멤버들이 연쇄 창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포춘에서 그 잡지 2007년도에 이 갱스터 복장을 한 페이팔 직원들 사진을 찍으면서 그때 페이팔 마피아란 명칭을 붙여줬어요. 예, 근데 그 페이팔 마피아의 두목 같은 인물인 거죠. 피터 틸은. 그 페이팔 마피아에 당연히 일론 머스크도 들어가 있고 이 사람들이 이베이에 판 돈을 가지고 이 회사들이 이제 거대한 연쇄 창업 네트워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뭐 링크드인 유명한 회사죠. 그 리드 호프만 이 사람도 이제 같이 일했던 사람이고 또 스탠퍼드 대학 후배들이고 유튜브 창업자인 체더 헐리와 스티브 첸도 이 페이팔 출신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펌을 그 설립한 천재 소프트웨어 그 막스 레부친이라는 인물도 여기 출신이고 야머 기업용 SNS인데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사에 매각한 데이비드 sak스라는 인물도 스탠포드 후배이자 또 이 페이팔 멤버들이고 이들이 이제 벤처 캐피탈도 많이 만들죠. 지금 데이비드 sak스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지금 이게 트럼프 행정부에서 AI와 암호화폐 짜르라고 그러죠. 차르라고 불러서 그 AI와 암호화폐 정책 책임자 인물이 바로 이 데이비드 sak스가 지금 맡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인맥을 기반한 연쇄 창업 이런 모델들을 만들어냈던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설명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 뭐 일련의 창업 과정들, 여기서 이제 중심적인 인물이 피터 틸인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면 아주 수평적인 수직적인 관계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 우정에 기반한 수평적인 인간관계에 가까워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인맥이 그 피터 틸이 스탠포드 대학을 다닐 때 스탠포드 리브라는 이 보수주의적이고 개인의 가치를 중시하는 신문을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 주요 멤버들이 그 스탠포드 대학 리브의 편집장을 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관계 자체가 그냥 사업하면서 만난 관계가 아니라 어려서부터 어떤 우정에 기반하고 신뢰에 기반한 이런 관계를 맺고 그러다 보니까 피터 틸 같은 경우에는 직원을 뽑을 때 이 사람의 소신 중에 하나는 그 일단 헤드헌팅을 다 쓰지 않죠 전혀. 자기가 보고선 뽑는 건가요? 직접 만나서.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뭐 정치적으로 이분이 이 양반이 보수적이다 보니까 보수적인 사람만 뽑겠다고 생각하지만 그 현재 그 팔란티어 CEO를 초대 CEO를 맡았던 사람은 굉장히 지금은 군산복합체 CEO지만 그 개인적인 정치적으로는 팔란티어에 참여하기 전까지는 진보주의자였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정치적 입장은 달랐지만 그 어떤 신뢰를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피터 틸은 회사를 경영을 맡기는 스타일이었죠. 예. 자, 국내에도 소개된 제로 투원이라는 책이 유명하고요. 그리고 또 피터 틸의 투자 철학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은 독점이라고 하던데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의 투자 원칙과 투자 철학에 대해서도 좀 전해주시겠어요? 그 제로 투원이라는 책이 그 피터 틸이 스탠포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창업 강의를 한 거예요. 그 앉아있던 학생 중에 한 명이 꼼꼼하게 그 노트를 필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들고 가서 피터 틸한테 보여줬더니 피터 틸이 그 학생하고 나는 공동 저자가 되자. 그래서 나온 책이고 사실 이제 그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필독서처럼 읽었던 그 창이고 국내에서도 책이 굉장히 많이 나갔죠. 한 10년 본인이 전에. 말해놓고 본인이 말한 걸 적어놓은 걸 보고서는 매료됐나 보군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이 잘 정리했겠죠. 근데 더 대단한 거는 그 학생이랑 같이 공동 저자를 하자고 그런 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거 있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투자관이나 기업가는 본인이 한 얘기입니다. 경쟁은 패자의 영역이며 독점이 진정한 성공의 길이다. 그래서 모든 성공한 기업은 독특하다. 그들만의 독점적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럼 그 독점력을 갖추려고 그러면 어떤 거를 갖춰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본인이 책에서 쭉 얘기를 합니다. 뭐 크게 우리가 거칠게 나눠서 보게 되면 네 가지인데 독자적인 기술이 있어야 된다. 당연한 건데 이걸 알아보는 게 이제 안목인 거죠. 뭐 저희는 못 알아보니까 기존 기술보다 10배 이상의 나은 혁신이 있어야 된다. 10배 이상. 그러니까 이걸 알아보는 게 중요한 거죠. 일단 페이스북을 알아봤으니까 피터 틸은 처음부터. 두 번째 이제 네트워크 효과.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서비스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네트워크 효과인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그러니까 친구 초대 서비스 있죠. 이걸 처음으로 하는 회사가 페이팔이에요. 친구 한 명 데려오면 돈 얼마씩 줄게요. 이 서비스를 처음 했던 게 페이팔인데 그 네트워크를 피터 틸이 이해하고 있었고 뭐 당연히 규모의 경제가 크면 성장할수록 단위당 비용이 줄어들게 되어 있고요. 그 브랜딩, 소비자에게 강력하게 가기 힘든 고유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 사실 이런 네 가지를 다 갖춘 기업은 뭐 많지 않죠. 머리 아픈데요. 설명만 들었는데. 근데 사실은 이런 네 가지 특징만 보면 이것이 뭐 피터 틸이 아니라 워렌 버핏 우리가 얘기하는 버핏도 이 독점력 있는 기업들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특별적으로 브랜드 독점력 있는 기업 중에 하나 코카콜라 같은 기업들을 오래 들고 있었죠. 뭐 카드 회사 중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나. 근데 이 피터 틸의 아이디어가 재미난 거는 근데 큰 시장에서 경쟁하면 안 된다. 독점을 하려고 그러면 작은 시장에서 출발해서 그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서서히 벌려나가야지 처음부터 큰 시장을 노리고 들어가면 거기에는 경쟁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피터 틸은 작은 시장에서 뭐 페이스북도 대표적인 거잖아요. 하버드 대학이랑 몇 개 대학생들이 이렇게 서로 네트워크를 만든 건데 대학생들을 완전히 특정 집단을 완전 독점을 해나가면서 점점 퍼져나가는 비즈니스 모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피터 틸은 이렇게 작은 시장에 들어가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구축을 하고 그렇게 성장해 나가야 된다. 이게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기업 중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 중에 하나 월마트의 샘 월튼 창업자가
그 지역 독점 사업도 썼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이 피터 틸만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전략을 썼던 뛰어난 기업가들이 꽤 있었습니다. 네. 독점이라는 용어 때문에 거부감이 생기기 쉬운데 또 설명을 듣다 보면은 납득이 되고 또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책 소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에셋 투자와 연금센터 이상건 센터장이었습니다. 성경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희수였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